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일곱 괴물이 사는 마음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책 전체 흐름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 책은 분노, 탐식, 세교, 질투, 나태, 탐욕, 교만이라는 이 7죄 중 7가지 죄악을 뇌과학과 생물학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고 그리고 이제 함께 토의한 친구들과 교수님과 길게 이야기를 해봤던 세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교는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성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욕망이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쉽게 숨겨지고 그리고 비난받는 욕망이기도 하죠. 우리는 모두가 성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그 성욕이 자신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거나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성욕이 강하다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성인들이 서로 합의한 성적 선택까지 사회는 왜 비판하는가?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책의 세욕장 내용을 따라가 보고 그 다음 성욕과 책임, 합의와 사회 규범의 문제를 제 생각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의 세욕장은 뇌 손상의 사례에서 출발합니다. 전쟁 중 뇌 손상을 입은 군인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뇌 손상 이후 성격이 거칠어지거나 성적 행동에 과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책은 이런 사례를 통해 성욕에도 조절 장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성욕을 개인의 취향, 성격, 도덕성의 문제로 생각하기 너무나 쉽죠. 누군가는 이 성욕에 대한 절제력이 있고 누군가는 문란하다고 판단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뇌 손상 이후 성격과 행동이 달라지는 사례를 보면 성격은 훨씬 복잡한 문제로 보입니다. 욕망을 느끼는 것, 욕망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길지 결정하는 것에 모두 뇌가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성욕을 조절하는데 이마엽만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마엽은 행동 조절과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욕의 근원을 이마엽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둘레개, 시상, 시상하부처럼 감정과 본능, 생리적 반응에 관여하는 영역들도 성욕에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성욕은 생각으로만 생기는 감정이 아니죠. 몸의 반응, 호르몬의 변화, 보상회로, 기억, 관계 경험, 사회적 학습이 함께 작동하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성욕을 이해하려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만 보면 부족합니다. 몸과 뇌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책은 성욕을 진화적 관점에서도 함께 설명합니다. 성전략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연애 방식과 성적 선택은 번식과 양육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 하고 인간의 성적 행동도 이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책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전략이 다르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단기적인 성전략을 통해 더 많은 번식 가능성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장기적인 양육 가능성이나 안정성을 더 중시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물론 이런 설명을 모든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의 인간은 훨씬 복잡하고 문화와 개인 경험의 영향도 큽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흥미로운 이유는 성욕을 개인의 취향만으로 보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고 특정한 관계 방식을 선호하고 성적 욕망을 느끼는 과정에는 개인의 선택 이전에 생물학적 기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은 태아 시기 호르몬 노출도 다릅니다. 태아 때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한 호르몬은 신체 발달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뇌회로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이후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이 부분은 책은 성욕을 부끄럽고 감춰야 할 충동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몸과 뇌가 성적 욕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여줍니다. 성욕은 도덕적 판단 이전에 생물학적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책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약물이 성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가 여기서 소개되는데요. 레보도파는 도파민과 관련된 약물입니다. 도파민은 움직임뿐만 아니라 보상, 욕망, 동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 약물이 성욕 과다나 성적 선호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성욕은 생각보다 훨씬 물질적인 현상인데요. 약물이 뇌의 화학적 상태를 바꾸면 성욕도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욕망이 갑자기 강해지거나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일이 그 사람의 인격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탐식장과도 연결됩니다. 탐식장에서는 음식 자체보다 음식과 관련된 자극이 도파민을 올리고 사람을 음식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격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욕망의 대상 자체보다 그 대상을 좇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과정이 강한 보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섹스 중독을 쾌락 자체에 중독되는 형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 중독되는 것으로 설명하죠. 욕망을 단순히 어떤 대상을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다시 욕망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육장은 성욕을 있다 혹은 없다로 나누기보다 욕망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욕이 강하다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성욕의 크기만으로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욕이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세상엔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기질, 호르몬, 경험, 관계 방식이 다르니까요. 성욕이 강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순 없죠. 문제의 기준은 성욕의 크기보다 조절 가능성, 타인의 동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욕이 강해도 서로 동의한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표현되고 본인의 삶이나 타인의 삶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성욕이 너무나 강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행동하게 되거나 상대의 동의와 존엄을 무시하거나 학업, 일상, 인간관계 등을 무너뜨린다면 그땐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책의 관점도 이와 연결됩니다. 세욕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죄악의 언어로 쓰였지만 책은 성욕 자체를 무조건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욕이 어떤 뇌의 작동에서 나오고 어떤 조건에서 조절받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중요한 구분은 욕망과 행동의 구분입니다. 어떤 욕망이 생기는 것과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데요. 사람은 다양한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어떻게 다루고 어디까지 행동으로 옮기며 그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책임의 영역으로 나왔습니다. 이 구분은 세교뿐만 아니라 이 책의 전체 핵심과도 연결됩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르듯 탐식을 느끼는 것과 자기 몸을 해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먹는 것이 다르듯 마찬가지로 성욕을 느끼는 것과 타인의 동의를 침해하는 행동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스와핑을 한다면 사회는 왜 그것을 비난할까요? 이 질문은 세교장을 읽으면서 교수님과 계속 이야기를 해봤던 그런 부분인데요. 책이 성욕을 뇌와 몸의 작동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그리고 성인들이 서로 동의한 관계라면 사회는 왜 여전히 어떤 성적 선택을 강하게 비판할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관념입니다. 많은 사회에서 결혼은 성적 독전성을 전제로 합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했다고 해도 제3자가 들어오는 성적 관계는 결혼의 의미를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가 비판하는 지점은 성행위 자체만이 아닙니다. 결혼을 어떤 관계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결혼을 서로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본다면 부부가 합의한 선택을 외부에서 강하게 비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독점적 신뢰와 가족 질서를 지탱하는 제도로 본다면 스와피는 그 제도의 핵심을 흔드는 일처럼 보이겠죠. 두 번째 이유는 합의가 정말 자유로운 합의인지에 대한 의심입니다. 겉으로는 부부가 동의했다고 해도 실제로 한쪽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못해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를 잃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혹은 권력 관계 때문에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성적 관계에서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의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 동의가 충분한 정보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었는지,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도 세 번째 이유는 감정적 위험인데요. 사람은 자신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상황에서도 질투, 비교, 불안,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단순한 만남과 다르게 생활, 신뢰 이런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했다고 해도 이후에 한쪽이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합의된 관계가 곧바로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런 관계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성적 관계라는 것은 몸의 접촉뿐만 아니라 신뢰, 소속감, 애착, 자존감 이런 수많은 감정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 이유는 자녀와 가족 구조에 대한 우려인데요. 부부의 선적 선택이 반드시 자녀에게 직접 알려지거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는 결혼을 개인의 사적 관계로만 보지 않고 가족을 이루는 공적 제도로도 봅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적 선택이 가족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또 마지막인 다섯 번째 이유로는 문화적 금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은 많은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을 사적인 영역에 강하게 묶어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한 사람의 성은 더 강한 규범 속에 놓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규범에서 벗어난 성적 선택은 쉽게 문란함이나 비정상성의 이름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회가 비판한다고 해서 그 비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한쪽으로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와핑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인의 성적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둘째, 결혼은 반드시 성적 독점성을 포함해야 하는가? 셋째, 합의가 있었다면 사회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세교육장의 주제와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성욕이 뇌와 몸의 작동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욕이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느끼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욕을 생각할 때는 개인의 자유와 타인의 존엄, 사적 선택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욕망을 억압하는 태도는 사회의 문제입니다만 욕망만을 앞세우고 관계와 책임을 무시하는 태도도 위험하겠지요. 이 지점에서 저는 세욕이라는 주제가 단순히 성적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원한다는 이런 이유만으로 충분한가? 상대도 원한다면 충분한가?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은 누가 책임지는가? 이런 질문들은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세격장은 성욕을 두 가지 방향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성욕이 인간의 생물학적 일부라는 점인데요. 뇌 손상, 호르몬, 약물, 도파민, 진화적 전략은 모두 성욕이 단순한 생각이나 도덕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성욕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인데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욕망이 언제나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죠. 조절장치가 약해지거나 보상회로가 특정 자극에 과하게 반응하거나 관계 안에서 동의와 존중이 무너지면 성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색욕은 분노와 닮아 있습니다. 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질 때 문제가 되죠. 이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욕망이 타인의 동의 없이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복적 충동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색욕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색욕은 성욕이 많다는 뜻으로만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더 정확히는 성욕이 인간의 판단, 관계, 책임을 압도하는 상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성욕을 부끄러운 것으로만 몰아가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성욕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욕을 무조건 수치심의 영역에 가두면 우리는 그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조절하기도 어렵고요. 어떤 사람이 성적 충동을 반복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문란하다거나 의지가 약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보상회로, 약물의 영향, 관계 경험 이런 것들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더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게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도 이해와 정당화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행동이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타인의 동의와 존엄을 침해하는 행동은 어떤 생물학적 설명이 있어도 책임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세교육장이 던지는 질문은 성욕 그 자체보다 훨씬 넓죠. 인간에게 이런 세욕이 있다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욕망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고 사회적 규범 안에서 행동하니까요. 그래서 성욕은 언제나 자유와 책임, 이런 본능, 이런 수많은 가치들 사이에 놓입니다. 부부가 합의한 스와핑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이 틀에서 볼 수 있겠죠. 그 관계가 실제로 자유로운 합의였는지, 관계 안에서 상처가 생기지 않았는지, 결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사회가 성인의 사적 선택을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의 정답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성욕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는 그런 태도도 부족하고요. 동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보는 태도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성욕은 개인의 몸에서 시작되지만 그 표현은 언제나 타인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생욕을 이해하자는 것은 성욕을 허용하자는 말도 억압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책임있게 다룰 수 있는지를 묻는 일이죠. 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일곱 괴물이 사는 마음의 세욕장을 중심으로 성욕과 뇌, 호르몬, 약물, 진화적 설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욕이 강하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합의된 성적 선택을 사회가 왜 불편해하는지까지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탐식과 나태를 묶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먹고 싶지 않은데도 먹는 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일은 왜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